모군의 지향을 유교 문명 국가의 건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과제와 전망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군의 영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석가모니 이래로 한 40년 이렇게 돼가는데 모군 40년간 제가 모군지 보고 영화성 초의 사상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특징,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특징은 자송과 절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송은 스스로 저자의 송자, 절충은 뭐 절충한다의 이제 자송의 의미는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스스로 송사한다, 스스로 꾸짖는다 뭐 이런 거고. 역시 모군의 학자적인 특징은 성리학자고 성리학의 핵심 내용은 수비치입니다. 치인의 전제로서의 수입, 인격 도약, 본성 함양.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성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는 남한테 해를 당했다.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가해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국명마다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자성. 그런 것이 이색사상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수기의 큰 내용으로서 되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관료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참여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군이 관료 생활을 할 때도 인성,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사고로서 정치 사상을 운영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충이에요. 절충은 우리 시대에는 단순하게 혼합하는 양쪽의 서로 다른 내용을 단순하게 결합하는 의미로 사이비적인 성격을 이렇게 내포하는 듯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전통 시대의 절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각각의 장점을 뽑아내서 최선의 선택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군에게서 그런 절충의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총선에서도 융합, 절충 이런 말씀이 이제 계셨었는데 그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군의 사상은 그렇게 자성과 절충이 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외모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중국을 하시고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헌사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문헌을 쫓아가는 연구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개경 가기 어렵고 서천을 그런 장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왕조 시대에는 도성 중심의 국가 운영 그래서 이제 개성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역사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그려보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사진, 지도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18세기에 19세기에 나온 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화도 밑에가 강화도가 있고요. 이쪽에 교동, 화살표가 잘 안 되는데, 이제 교동, 강화도, 여기 교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도라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성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영안성, 그래서 태조 왕건의 뭐 기관이 됐던 곳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병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강화도에 여기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민통선으로 못 갔지만 평화공원이 돼서 맑은 날이면 이 개성을 볼 수 있고 성악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19세기에 나온 개성의 그림입니다. 남대문에서 개성 남대문에서 송악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송악산, 머리를 풀고 있는 임진한 여성의 삶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남대문에서 송악산을 바라보면서 양쪽에 있는 것은 한옥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개성 1일 낙사도 있었고 또 기타 여러 경로로 해서 측에 고적 낙사를 갈 수 있었고 개성도 갈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개성 답사를 갔을 때 찍은 그 송악산의 사진. 아까 그림은 조금 그 특징적인 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배가 부룩 나온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이 왕궁은 후문 쪽에 가는데 파괴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복구가 안 됐고 그리고 그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남북 역사학자 연구의 중심으로 발굴 그런 사업도 했지만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려의 왕실, 왕궁이 정보였던 것 이렇게. 그리고 또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고려 시대의 개성과 관련된 생활상, 이실상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색이 살았던, 먹은 이색이 살았던 집터가 어딜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왕궁의 왼쪽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이라고 하는 그 거들유자를 써서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일제 시대 때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송도고보 자리라고 그래서 일제 시대에 보면 그 송도고보 자리가 그 왕궁의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근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에 나오는 이제 집터를 이건 제가 좀 잘 찾지는 못했지만 아까 그 축사 말씀에서 글로벌 리더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아주 글로벌 리더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또 들어왔는데 목은 국내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그 선진 국가, 문명 국가인 중국에 유학을 하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화 문명을 이렇게 흡수를 했다. 그래서 그걸 고려 사회에 적용해서 고려 사회를 이렇게 개선해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군의 어떤 중국성, 모군의 중국 인식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을 유학 가서 받아들인 내용과 고려의 개선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북경의 답사가 국자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중국의 원나라의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 이고이 조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국자감에 입학 자격을 얻었고 약 3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국자감이라는 데를 봤고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공부하는 곳 강당이라든지 제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려 성균관이고 널리 알려진 어떻게 보면 고려 말의 학문의 상식이고 후에는 여기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장차 고려 말 개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왕조를 둘러싸고 찬성하고 반대하던 어쨌든 간에 그 후학들이 조선시대의 유학을 이끌어갔고 조선시대 성리학을 만들어냅니다.
학문의 공간이고 교육의 공간. 항상 가보고 싶고 상상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성균관에는 이런 표시가 있어서 좀 독특해서 다시 소개를 했죠. 공민왕의 묘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널리 알려진 건데 모군이 공민왕 때 과거에 합격하고 또 초기 신진 관료일 때 성장할 때 모군을 알아보고 모군을 등용하고 애끼면서 키워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군도 그 은혜를 알고 모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묘를 공민왕의 등을 등지고 앞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저 산이 너무 커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헌서원 저 책자에 있는 건데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제 모군이 이제 모셔져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상상력을 한번 봤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분열될 때가 있고 통일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도 분열될 때가 있고 이제 통일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왕조 국가인데 한 200~300년 만에 왕조의 변화가 있고 또 한국도 한 500년 정도의 왕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특성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고려 말에는 원명 교체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여성 교체의 상황입니다. 원명 교체는 공민왕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명 교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모군의 인식과 대응은 무엇인지 원나라 국자감에서 모군이 수학하고 또 원과거에 합격을 했고 또 반지까지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몽골족 원나라는 이민족 오랑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의 유교 문화를 이제 견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군의 의식 속에는 전통 한족의 유교 문화라는 거하고 몽골 문목국가적인 특성을 가진 면하고 그걸 어떻게 봤느냐, 구분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로 봤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모군은 중국 한족의 정통 왕조인 명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모군은 채용의 요동정벌 혹은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또 명예 감국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군은 원나라에서 무엇을 배우고 고려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모군은 유교라는 중국 사상, 외래 사상, 그러면서도 국풍, 향풍이라는 그 사료상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통일적으로 이해했는가? 이런 점들이 살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색은 모군은 원을 천자구 파로 파악을 하고 원을 태평생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원 세조 9일나의 치세인 중통 지원연간을 참미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자국의 기준을 형세, 중국 중원의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거다. 이렇게 해서 중국 중원을 지배한 원나라를 천자국으로 삼은 결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 17년에 명이 건국을 알리자 또 명을 또 천자국으로 인정을 했고 명에 보내는 그런 포문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민왕 15년에 원나라에 충렬왕과 충선왕의 이름을 고친 사례를 근거로 해서 공민왕의 이름을 왕키에서 왕전으로 고쳐줄 것을 원나라에 요청을 했고요. 얼마 후에 공민왕 18년에 명의 건국을 알려오자
모고는 명의 중원 지배를 축하하는 표문을 지어 명이 중국의 정통을 회복하고 화하의 문목을 열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천자국의 기준을 종족이 아닌 형세로 본 거다. 형세라 하면 중국 중원의 지배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강한 영향을 받다 보니 명분과 의리, 종족 이런 측면의 유학자들의 어떤 천자국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고는 조선 성리학의 연원으로서 자리 잡지만 고려말 상황에서는 명분, 의리, 종족보다는 형세라고 하는 중국 중원의 지배 여부를 삼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회에서 살펴보면 중국에는 그 정보광조가 있습니다. 황하 유역에서 성장한 한족이 유교문화 또는 한자 한문을 만들면서 중국의 유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중심되는 문명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정보광조가 있습니다. 거란족 요나라 또는 여진족 금나라 또는 몽골족 원나라, 만주족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국 중원을 지배해서 천하를 차지하고, 그러면서도 중국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는 이민족 왕조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사에서도 중국의 중원의 지배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그 책에서도 그러한 이민족을 존중해주는, 긍정해주는 표현이 있다. 맹자에서 이족도 본래 서남은 후였다고 하거나, 순이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서이 사람으로 두 지역은 천을리에 떨어져 있고 천연년의 차이가 나지만 뜻을 얻어 중국에서 왕도를 행함은 부조를 합한 뜻이 같고 앞뒤 성인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고는 중국 중심의 이제 천하관을 받아들이고 중국을 천자국, 고려를 제국을 하는 유교 명분에 충실한 4대 의식을 가집니다. 한국 역사 5,000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주변에는 주변 강국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국가를 보위하고 문화의 독자성,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주변 강국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외교를 중세 외교의 중요한 특질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주변 강국을 존중하고 우리는 약소국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 강국과 약소국의 관계 설정을 하고, 그것이 4대 외교고 조공 채공 관계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보유한다. 모군도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생각에 따라서는 고구려 시대의 어떤 영해라든지 또는 독립 자주국으로서의 어떤 강국의 특성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고려가 속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국 중국과의 관계를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왕 14년에 철령의 설치와 채영의 여동정벌,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4대론으로 맹자에 나오는 이소사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소사대론으로 대응했다. 모군은 소로서 대를 치는 건 옳지 않다고 했고요.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자 명에게 강국을 요청했습니다. 정치사 입장에서 이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관계사 입장에서도 보면
원나라가 고려 국왕의 친조와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고려의 이 국정에 관여하고 감독한 예를 적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제왕기를 그 파악한 연구에서도 제왕기에서도 신라가 무열왕이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당시 소국인 고려가 제국으로서 천자국 중국의 관계 속에서 중국 강국 천자국의 정치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런 바가 있었다. 모고는 바로 어떤 그러한 당시의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감독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군이 그 명나라에 이제 감독을 요청을 했을 때 홍무제 주원장이 내용상으로는 뭐 마음의 주견이 없는 군자였다. 내가 물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고 또 황제가 물어서 내가 다른 게 물으라는 건 아니었다. 이것은 모군의 어떤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전달되더라도 홍무제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홍무제는 다른 사신을 통해서 고려는 산이 막히고 바다를 등지고 있어 풍속이 다르니 비록 중국과 통하고 있으나 이합이 일정하지 않았다. 궁극한 곳에 도움이 스스로 성교하라. 자위 성교. 그래서 명나라는 명두산 제후국인 고려를 이웃나라 외국으로 보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보시는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색은 모고는 고려와 원관계의 기억을 떠올리며 제후국인 고려가 천자국인 명과의 사례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명의 결정이 제후로서 고려의 정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았습니다. 모군의 지향이 뭐냐? 그것을 유교 문명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군은 유학자이고 유학의 이상사회를 분개해야 됩니다. 유교의 이상사회는 요임금, 순임금의 남명정치나 무의정치. 요임금, 순임금은 가만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정치가 이루어져요. 인위적인 걸 하지 않아도 정치가 다스려져요. 요임금, 순임금의 그런 성인과 같은 인격적 완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순임금, 임금의 선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감화가 돼가지고 정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인위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것이 유교사회, 이상사회를 생각을 하였는데 모군도 천자는 남쪽을 향하여 앉아 의상을 입고 편히 있었네. 성인들의 옷자락을 들고서 행한 무의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결국은 그러한 유교의 이상사회를 지향을 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자료 보기 어렵습니다. 모군의 성리학의 수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표현을 문치, 물리, 우문, 인문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문치는 주나라 문왕이 국방경을 지향하는 공리적 국가나 형정위주의 국가 운영에 대비해서 학술진흥과 문물 정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 문교를 숭상해서 교화를 열면 성인의 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간의 문명, 인문이 어찌 3000년의 끝이야 또는 어찌하면 인문이 예전보다 끝나서 소중화의 풍속이 중화가 같아질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문명사회는 육아의 도가 계승돼서 예약제도가 실현돼서 인간의 도덕적 신뢰, 저는 이제 내송자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송자성의 바탕을 두고 대화, 설득, 자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덕사회를 지향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현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지향인데 원을 문명국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자국의 조건을 형세와 문화를 제시를 했고 그런 원나라가 유교의 도통 성인의 도가 전래간 내력을 말하는 게 도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통이 요임금 순임을 거쳐 주나라의 공자맹자 송나라의 주영국의 정의전 그리고 원나라의 허영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몽골족 원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여 사회가 하나가 되고 중화와 변방 명목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원나라는 건국하고 100년이 지나면서 문치가 행해져 사방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한 시대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몽골족 이민족 왕조 원나라는 오랑캐지만 중국화 정책을 써서 한화 정책을 써서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국가 인용으로 채택을 하고 학교와 과거 제도 등 기타 모든 제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중국 정통 왕조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성립하게 됐다. 모구는 그러한 원나라를 중국의 전통 왕조의 하나로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모구는 몽골족이 갖고 있는 오랑캐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통 왕조의 일원으로서 이제 보게 됩니다. 2세기 성리학을 배운 곳은 이적 몽골이 아닌 중원입니다. 정도전이 모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 중에 2세기 중원으로 부각하여 사후의 연원을 올바름을 얻고 성명과 도덕의 설을 연구하였다 하였고 이색 스스로도 소중화의 풍속이 중국과 같아진다. 중원이 우리 문풍을 부러워한다 했습니다. 모군은 몽골이 아닌 중원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군은 일시동인, 용화변이라고 하는 유교 개념을 통해서 유교 문명화를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동인은 중국 천자가 베푸는 은덕 모든 것을 인으로 대하고 각각과 먼 곳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용화변이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미기함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인데 모군은 공자가 만일 나를 써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동쪽의 주나라를 만들겠다. 주나라의 도를 동방에 계시기는 오늘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주나라의 도를 우리나라에 실현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군은 형세문화적 화해감과 유교문화 지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소중화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인수와 같다. 중원이 우리나라의 문풍을 부러워한다. 이세기 중국 다음가는 문명국으로서 소중화 의식을 가지고 문명국으로 자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폭이 갈듯이 문물 제도가 일정하고 한자라는 문자가 같으며 오륜이라는 윤리도덕이 통일되었다는 동문의식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는 원 제과에 합격을 하면서 또 원나라 관리가 되고 원 선진제도를 익히고 과거제와 성명사회 등을 고려 사회에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군에게서 국속, 향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원 간섭기에 세조구제, 고려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사직을 보존하겠다는 불교의 토풍의 논리는 고려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거로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국속은 역사 공동체 혹은 풍토에 기초한 고유한 문화로 고려 국가의 자주성과 역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세주구제에 의한 방포막이로서 사용이 됐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토풍은 성리학과 대리되어 뒤떨어진 낡은 풍습이라고 하는 우리 최우 선생님의 그런 연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통해서 고려와 원 또는 세계적 원의 주변 지배 정책 속에서 고려의 의상 그리고 문명국 지향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연구를 보다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앞으로 가져갈 전망이 있습니다. 역시 그 역사에서는 객관적인 그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당시에 고려와 원, 고려와 명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의 정확한 실상이 뭐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엄밀한 그런 파악이 요구가 되고, 그걸 전제로 하면서 모군이 유학자로서 유교 문명을 이렇게 추구를 했는데, 그 유교 문명 추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유교 문명 추구와 또는 그 이후에 조선시대의 유교 문명화와의 어떤 상관관계, 연속성과 단절성,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다른 선생님도 그런 그 과주와 전망을 제가 봤는데요. 역시 모군을 평생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생각의 약간 실천, 이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생애별, 시기별 어떤 지식의 특성, 원나라 유학 시절 또는 귀국 후의 생활, 그리고 또 병들고 아픈 시절, 그리고 또 위화도 내군의 문화시설로서의 활동한 시기,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그 구분된 그 시기 속에서 지식과 상황, 이것을 이제 연관시켜서 살펴보는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